자, 갑시다. 미스테리. 오늘 이제 준비된 미스테리들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하면 이번엔 꼭 형 따먹어도 돼? 실제로 보고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나 보자. 같은 어? 우주 창조 외계인이 딴 거 한 말고 원초적인 무서운 것 좀 해줘. 자,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하이제킹 밴쿠버 미제 사건. 이거 좀 이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보러 갔는데 되려 돈을 주신 무당 아주머니. 아, 나 무당썰 좋아해. 무당썰 한번 가보자. 무당썰 야무지게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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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전 보러 갔는데 되려 돈을 주신 무당 아주머니에 대해서 미스테리 시작합니다. 전자녀 잠깐 소리 꺼놓을게요. 난 이런 샤머니즘을 좀 좋아해요. 무당 저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스포해도 됨? 하지마. 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하면 죽여버릴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치킨집 사장님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새벽 3시까지 영업하던 제가 일하던 그 치킨집은 정말 장사가 잘 됐었어요. 배달뿐만 아니라 홀 손님도 굉장히 많았죠. 월드컵이 한창일 때라 손님이 붐볐습니다. 24시간 풀장사를 하자 말이 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24시간 풀장사를 하자는 말이 오가고 있을 때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 이 사장님은 평소 영업처럼 3시에 문을 닫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오늘 고생이 많았다며 다음날 다같이 회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게 웬 떡인지 같이 근무하던 형과 저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일하느라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하필 다음날 우리나라 경기가 있어서 정말 들떴었습니다. 사장님을 따라 굉장히 비싸 보이는 일식집으로 들어갔고 신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만히 있더니 한참 동안 우리가 있는 방의 미닫이 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문에 뭐가 있어요, 사장님? 아니야 라고만 말씀하시고 혼자 술만 드시기에 제가 집요하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참을 귀찮게 하니 사장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겪었던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같이 집중하면서 사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 사장님께서 10대였을 당시에 한창 롤러스케이트장이 붐이 일어났답니다. 친한 친구 4명이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다녔는데 당시 사장님은 미신에 미쳐 있었다고 하더군요. 손금부터 시작해서 관상과 점까지 두루 관심을 가지고 사장님은 점을 보러 다니기도 했답니다. 당연한 거지만 친구 중에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분도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과 친구 4명이서 걷다가 미신을 믿지 않던 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를 가자 라고 말하더랍니다. 가리키는 곳에는 허름한 점집이 있었어요.
미신을 왜 믿냐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점집을 가자고 하니 좀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대요. 멀리서 봐도 그 건물은 너무 허름해서 실제로 점을 보는 곳이 맞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알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망했나 보다 싶었대요. 그런데 점을 보러 가자고 하던 분이 갑자기 현관문을 활짝 열고는 무작정 들어가더랍니다. 다들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친구를 따라 들어갔죠. 저희는 그 무당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집같이 생긴 곳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테이블에 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테이블 반대편에 중년의 여성분이 화장기 하나 없이 아주 평범한 얼굴로 그 4분을 지켜보다가 후다닥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더랍니다. 냈다 일동 당황해서 설마 일반 가정집에 들어온 건가? 야, 우리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서로에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다들 이상함을 느끼고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4분 앞으로 검은 비닐봉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군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봉지가 날아온 방향을 봤더니 아까 그 아줌마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가. 그거 가지고 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봉지를 가지고 나가라던 말만 하더랍니다. 다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당황해서 그 봉지를 들고 밖을 나섰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와서 봉지 안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그 안에 봉지 안에 현금 다발이 있더랍니다. 정확히 40만 원이었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이 돈이면 엄청난 거금이었거든요. 다들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가져다 드리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근데 미신을 믿지 않던 친구분이 야 그냥 우리 뭐 받은 김에 그냥 쓰자. 어차피 주신 거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장님은 그때 엄청 불안했대요. 복비를 준 적은 있지만 무당에게서 돈을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그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르고 각자의 길을 잘 가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야, 너 급히 여기로 좀 내려올 수 있냐? 왜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너 10년 전쯤에 우리가 갔던 그 점집 기억나? 그 우리 친구 중에 민우 있잖아. 걔가 그 근처 사는데 그때 그 아줌마를 마주쳤대. 근데 뭔가 이상한 말을 해서 야 아무튼 네가 좀 직접 와서 빨리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무 오랜만에 온 친구의 연락이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들어 일단 다음날 바로 내려갔죠. 원래는 4명이었지만 그때는 3명이서 만나서 그때 그 점집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10년 전과 똑같이 화장기 하나 없는 아줌마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더랍니다. 아주머니께서 3분을 보자마자 그건 잘 지냈냐고 말을 했는데 예전에 4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 썼던 것이 죄송해서 그것이 기억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 아줌마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친구 걱정 안 해도 돼. 자네들 덕분에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세 분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머지 한 분의 이야기는 아주머니에게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미신을 믿지 않던 분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하식했다고 합니다. 다들 놀라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다음에 하시는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셋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때는 10년 전, 네 분이 점집이 가기 한참 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는데 그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의 모습이 이상하더랍니다. 형상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화들짝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따님이 뒤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보고 들어오는데 몸은 180도 돌아가 있어서 쉽게 말해 고개가 180도 뒤로 꺾여서 뒷걸음질로 들어오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따님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따님이 죽고 한참을 고통스럽게 살던 도중 갑자기 풋풋해 보이는 남자 4명이 집에 왔던 겁니다. 사장님네 무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따님과 똑같이 4명 중에 1명이 180도로 얼굴이 꺾여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놀라서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 말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전조 증상, 그것을 아줌마가 보게 된 것인데 머리는 이승에 남길 바라고 몸은 저승을 가려고 해서 그런 기괴한 형상의 모습이 됐다고 하더랍니다. 게다가 그 아줌마 또한 그런 일은 이전에 없었고 따님을 시작으로 미신을 믿지 않는다는 그 친구분의 이상한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친구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아주머니께서 수중에 있던 현금을 주며 잘 놀다가 가라고 했던 것이었죠. 당시 그 점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닫이 문을 볼 때면 그 아줌마와 죽은 친구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야, 죽은 사람의 그 전조 증상, 죽을 사람에 대한 그 전조 증상이 좀 무섭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명절이 어떤 연예인이 해준 귀신 이야기였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 살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누나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그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대. 나중에 한참 뒤에. 그래가지고 그 누나 어릴 때 모습을 봤는데 기억이 남는다고. 명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 대놓고 그러고 이제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죽었던 누나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냥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갖고 말을 걸라 그랬었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갖고. 근데 다리를 보더니 못 갔대. 다리가 없었어. 다리가 없고 그냥 마치 무슨 뭐 롤러브레이드 이렇게 다리에 바퀴 달린 것 마냥 걷는 형태가 아니었고 일자로 쭉 이렇게 가고 있었대. 상체만. 그러니까 제사밥 먹으러 간 거지.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탈옥수 리처드 맥네어. 그는 어떻게 경찰을 피해 탈옥했을까? 탈옥설. 탈옥설 좋다. 탈옥설 좋다. 야, 이제 카페에 올려주는구나. 아, 그래,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미스테리 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아, 흠이 걸린 거야? 아, 그래? 자, 미스테리 썰. 탈옥스 리처드 맥네어. 그는 어떻게 경찰을 피해 탈옥을 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6년 4월 5일이었어요. 루지애나 폴록에 있는 교도소에서 한 명의 죄수가 탈옥을 합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리처드 맥네어였어요. 잘생겼네. 수염 나가지고. 탈옥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들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리처드 맥네어는 도망치던 중 도중에 한 명의 경찰을 마주치게 됩니다. 뛰어가는 백인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리처드 맥네어를 불러 세웁니다. 경찰 이름은 칼 보델론. 혹시 여기 사십니까? 아니요. 어디 사시죠? 저기 쭉 가서 파인빌에 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아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로버트 존스입니다.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는 분들을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이 도망치던 탈옥범 리처드 맥네어는 신분증을 갖고 있냐는 경찰의 물음에 없다고 했어요. 이름은 로버트 존스라고 했고, 갑자기 리처드 맥네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뛰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전 주소 없어요. 호텔에서 지내요. 집 수리하는 일을 해요. 지붕 수리. 조깅하던 중이었어요. 지붕 수리라고요? 아, 네. 제 동생이랑요. 그리고 리처드는 인근 모텔에서 지내고 있고 형제와 함께 지붕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죠. 알겠습니다. 저 그게 탈옥수가 있어가지고요. 전 50살이에요. 56년생이에요. 전화를 받던 중 경찰은 58년생? 그리고 경찰은 동료에게 전화로 현재 한 백인 남성과 있다며 탈옥범의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알았어. 확인해볼게. 알았어. 그래. 이 남자가 이 모텔에서 지낸다고 그러니까 뭐 확인해보고 맞으면 좀 보내줘야지 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전 진짜 아니에요. 제 경찰 동료가 말하기를 나쁜 소식이 있다네요. 당신이랑 비슷하다는데. 인상착의가 말이죠. 경찰은 탈옥범의 사진을 받아서 봤고 리처드에게 당신이 탈옥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 주소 모르고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 동생이 조깅하라고 여기에 내려줘요. 매일 12마일쯤 조깅하는데요. 저기 그리고 위쪽에 도로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리처드는 본인이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일 여기서 조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일해요? 저희 지붕공사 회사인데 필스 루핑. 알았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을 좀 지나왔나요? 네, 지붕공사하면 항상 반팔 반바지 입고 그래가지고 긁힌 상처가 생기죠. 다리 상처도 있고. 그래서 무릎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네? 패드 차고 이러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다리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리처드는 본인의 몸에 난 상처는 지붕 공사하다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어디 출신이죠? 원래 어디 출신이냐고요? 저 텍사스 사는데요. 그니까 정확하게 어디 텍사스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미 존스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로버트 존스라고 했지만 나중엔 지미 존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름이 로버트 존스였는데 두 번째 묻자 지미 존스라고 말한 리처드 맥네어는
이걸 그냥 보내준다고? 제 입장 좀 이해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아, 그럼요. 당하지만 전 아닌걸요. 제가 탈옥범 같이 생겼어요? 아이, 알아요. 당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몰라서 그래요. 걔네는 몇 년 동안 탈출만 공략한 애들인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그 기찻길 쪽에서 당신이 뛰는 걸 보고 그 사람이겠다 싶었죠. 와, 그래서 난 정말 내가 탈옥범을 잡는다고? 난 진짜 운이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탈옥수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은 이 근방을 뛰고 있는 리처드 맥네어를 보고 탈옥범이겠구나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맥네어는 자신은 탈옥범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잠깐만요, 어디 호텔에 묵으세요? 저기 생각해보자. 그리고 탈옥범 리처드 맥네어는 이 동네 이름과 월마트 등을 언급하며 이쪽 동네에 친숙한 척을 합니다. 수사관님, 전 맹세컨대 전 진짜 그 망할 탈옥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좀 도망갔겠죠? 알죠. 벌써 도망갔겠죠. 예? 길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 못 봤어요? 저기서 애들이 놀고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뺏었네요.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른 경찰이 잡을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긴 대화 끝에 경찰은 그가 탈옥범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악숙하진 않습니다. 답답해. 저기, 그리고 저 선생님, 다 똑같은 얘기 늘어놓을 거예요. 네. 너무 놀라거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이해하세요. 잠깐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조깅할 때 신분증 좀 가지고 다니세요. 죄송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땐 부대에서 신분증 안 갖고 다녔거든요. 거기선 다들 아니까요. 그리고 탈옥범은 자신이 군인이었을 때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았던 습관이 있어서 갖고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건 다음에 조깅할 땐 기차에 누군가 깔리면 당신이라고 생각할게요.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폰번호나 다음에 필요하면 전화할 수 있게. 아니요, 전 휴대폰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911에 전화하시면 저희가 받을게요. 조심 다니세요, 친구.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그래요. 심지어 경찰은 탈옥범 리처드 맥네와 농담까지 하다 결국 그 탈옥범을 보내주고 맙니다. 리처드 맥네는 친숙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대화하면서 경찰의 의심을 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맥네어는 이 지역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반응 좋으면 이 새끼 탈옥 어떻게 했는지 다시 올려. 빨리 올려. 이 씨볼 새끼. 이 새끼 주도 면밀한 새끼네. 경찰도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지미 존스라 그랬잖아 나중에. 비용신. 아이고, 진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어딨어? 얘 탈옥한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당장 못 올립니다, 형님. 저거 준비하는 데만 20분 넘게 걸렸어요. 미스테리다, 그게. 그게 미스테리야. 오케이. 결국은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다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좀 아쉽네. 얘가 이 새끼 어떻게 탈옥했는지 궁금했는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 많이 보셨던 영상이었나 보네. 저는 못 봤어요. 좀 재밌는 거 없어요? 랄프씨? 일단 거기 있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 했던 거고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스터리가. 알겠어. 그럼 앞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그 미스테리 게시판을 오픈해갖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줄 수 있게 좀 좀 해보세요. 자, 갑시다. 미스테리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거 약간 좀 극혐인데? 자, 약간 혐오주의입니다.
숙주가 필요한 기생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메디나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숙주를 조종하는 메디나충. 이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 모양의 선충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인도, 파키스탄 등에 분포하고 있는 기생충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과 피하 조직에 기생하며 궤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2m에 이르는 이 긴 몸통과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한 모습으로 기생충들 중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충은 식수원의 물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다면 메디나충의 한 살이 사람 몸을 뚫고 들어가면서 한 살이 되는 것이죠. 메디나충은 이제 물 위에 있을 때는 물벼룩이라고 그래요. 예, 물벼룩에 있다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다음에 숙주의 몸에 들어가면 그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한다고. 이 메디나충의 유충은 몸속에서 살아남아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3개월 뒤에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앙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낸대요.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증상이 시작되는 건 기생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메디나충이 유충을 바깥으로 내놓을 때마다 메디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살갗 밑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바로 이때 메디나충의 숙주 조종이 시작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숙주는 시원한 강가를 찾게 되고 환부가 물에 닿는 순간 메디나충은 수백만 마리의 유충을 물 밖으로 배출합니다. 물속에 배출합니다. 자유생활을 하던 유충은 지나가던 물벼룩에게 잡아먹히고 그 물벼룩이 들어있는 물을 사람이나 가축이 먹게 되면 또다시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메디나충은 숙주의 몸속에서 특수한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숙주에게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과정 중에 몸 안에서 격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물집이 생기고 결국 피부가 찢어진다고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은 감염과 싸우는 과정에서 높은 열을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 부위를 물속에 담근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메디나충이 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메디나충의 치료는 아주 간단하다 그래요. 환부를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디나충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도를 한다고. 메디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럽게 잡아 당기는데 이때 혹시라도 중간에 메디나충이 끊어지면 상처에 남은 메디나충이 안에서 썩어 심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 절단까지 해야 된다고. 피부를 뚫고 나오는 이 메디나충의 엽기적인 모습은 오래전부터 인상 깊었을 것이죠. 아주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뱀이나 구리뱀도 아마 이 메디나충에 대한 것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메디나충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좀 기생충설이네. 아하, 이거는 좀 이거 넘기자. 기생충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진. 와 씨발 존나 징그럽네. 뭐야 이거? 이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인 거야? 좀비 달팽이가 기생충에 감염됐. 좀비 달팽이. 이게 기생충인 거야. 이게 달팽이를 조종하는 거지. 원래 달팽이 눈인데. 와 존나 징그럽다. 왜 달팽이를 좀비로 만드느냐? 산채로 새의 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팽이에 기생하고 있다가 새가 달팽이를 잡아먹게끔 달팽이를 조종해갖고 새의 눈에 잘 띄게 만든 다음에 새가 달팽이를 잡아먹으면 그 새의 몸에 들어가서 또 기생을 한다. 야 이거 아주 씨발놈이네. 이래서 좀비 달팽이라고 하는 거구나. 기생충이 조종을 하고 신경을 교란하고 촉각을 비대화시켜서 색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포식자인 새에게 눈에 띄게 해서 사냥을 당하게끔 조종하는 것이다. 이야,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뭐 에어리언 약간 이런 영화들 보면은 에어리언이나 그런 영화들 있잖아. 괴수 영화, 징그러운 것들 막 영화 괴물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다 아이디어를 얻는 건가? 새에게 잡아먹히면 새의 배설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특이한 방식이라고. 보통 기생충들은 기생 후 포식자에게 먹히는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징그럽고 신기하다. 홀리 쉣. 개역겹네. 다음 볼게요. 새로 들어왔어. 새로 고침? 오, 좀 새로 왔어? 여러분 이따 게임 방송도 할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고. 예.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오시면 되겠네. 이따가 내가 뭐 알림을 보내든지 할 테니까 방송 바뀌면 오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때 잼민이들을 지르게 만든 괴담의 진실.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재밌겠다. 자, 봅시다. 한때 잼민이들을 지르게 만든 괴담의 진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는 사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볼게요.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어떤 한 괴담이 넷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괴담의 이름은 표정 없는 여자입니다. 이 괴담은 이 슬렌더맨 괴담처럼 괴담 중에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로 당시에 찍힌 사진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은 마주한 적이 있었어요. 좀 기괴한 그런 심령 짤 이런 거에서 한 번씩 나오는 사진인데,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당시 실제 사진이라고 주장된 표정 없는 여자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표정 없는 여자의 괴담은 인기에 힘입어 단편 영화까지 제작이 되는데요. 썸네일이 갑툭튀 요소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 링크 참고. 댓글 주세요. 저 링크 주세요. 랄프씨 매챗으로. 레코스크 호러 단편선 표정 없는 여자. 피로 뒤덮인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 인근에서 사고가 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근처에 있는 병원까지 스스로 혼자 걸어오는 일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여자를 목격한 사람들을 겁에 질려 도망가게 하거나 구토하게 만들었다. 첫째로, 그녀는 정확하게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간보다는 마네킹에 가까웠다. 몸을 움직이는 모양새는 보통 인간과 비슷했으나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눈썹도 없었고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새끼 고양이를 물고 있었다. 너무나 꽉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빨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가운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와 바닥에 고여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양이의 시체를 입안에서 빼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병원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병동으로 옮겨져 진정제 투여가 준비될 때까지 그녀는 차분하고 무표정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를 경비들이 올 때까지 그녀를 구속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의사들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병원 사람들은 그녀를 잠시도 바라보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병원 직원이 그녀에게 안정제를 투입하려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표정으로 유지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고 2명의 남자 직원이 달라들어 그걸 억지로 찍어 눌러야 했다. 그때 그녀는 시선을 돌려 남자 의사 한 명을 바라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기괴한 행동에 여자 의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입안에는 인간의 치아가 아닌 길고 뾰족한 가시가 가득했다. 너무도 길어서 그녀 입안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서야 다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남자 의사는 이 기괴한 여자를 노려보았다.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녀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목을 꺾어 남자를 관찰했다.
계속 입가에 미소를 띤 채로. 긴 정적이 있었고 곧 경비들이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을 때 기괴한 여자는 눈 깜짝할 새에 침대에서 튀어나오더니 날카로운 가시 이빨로 남자 의사의 목을 물어 찢었다. 그 피를 내뿜으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앞에 선 채로 몸을 숙여 숨이 끊어져가는 의사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귀에 소근거렸다. 나는 신이다. 의사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녀가 경비들을 맞이하러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숨이 꺼지기 전에 본 장면은 아마도 경비들이 하나하나 그녀의 먹잇감이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만화로도 제작되며 우리나라까지 표정 없는 여자 괴담이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과연 이 잼민이들을 지르게 만들었던 이 괴담의 내용은 진짜였을까? 물론 개구라다. 실제로 괴담에서 표정 없는 여자가 방문했다는 세다세나이 병원엔 1972년 6월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다는 의료 기록도 존재치 않으며 이 괴담은 각종 도시전설들의 고향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유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담이었다. 그는 표정 없는 여자 괴담이 자신이 쓴 괴담 중 제일 평범한 괴담이었는데 사실 그보다 뛰어난 괴담들이 넘쳐났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크리파파스타에도 글을 잘 쓰기도 유명한 유저였는데 아무튼 이 실제 사진이라 주장했던 사진은 뭐였을까 궁금했어요. 저도 저 사진 어떻게 나온 것인가. 저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해인 1972년도에 찍힌 사진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 사진은 1968년 안토니 암스트롱 존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의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가운데 표정 없는 여자는 단지 왁스로 만들어진 의료 실험용 인형일 뿐이었고 심지어 양쪽에 있는 사람들조차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라 의료 실습 중이던 학생들이었다고.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 실습용 인형을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괴한 모습을 한 의료 실습용 인형이 만들어진 것뿐이다. 씨발. 에휴. Warning. This video contains graphic violence and disturbing imagery. 오 비슷하다. 오. 난 3월 9일 이재명 당선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악몽을 꾸는 남자. 일본 AV 살인 사건. 요거 괜찮다. 일본 AV 배우 살인 사건. 요거 봅시다. 일본 AV 여배우 살인 사건. 때는 2002년 10월 12일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의 소방서는 유카와 하천의 근처에서 승용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불이 탄 젊은 두 남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신원을 조회해본 결과 남성은 사카이 히로키, 여성은 AV 배우로 활동하던 모모이 노조미였습니다. 우선 사카이 히로키는 자동차의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서 웅크린 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 사인을 밝혀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왼손에는 손잡이가 불타 사라진 칼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오른손잡이이며 평소 칼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반면 모모이는 승용차의 10m 정도 뒤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눈을 뜬 채 발견이 됩니다.
허리와 복부에 입은 상처가 사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몸은 불에 그을러져 있었지만 얼굴은 비교적 화상이 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모모이의 시신에서 발견된 수많은 자상을 보고, 자상은 이제 칼에 찔린 그런 흉터죠. 사카이가 벌인 살인 또는 동반 자살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수많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자택에 PC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점이고요. 둘째,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두 사람은 맨발이었는데 이 모모이의 신발은 사카이의 자택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맨발로 차를 타고 가다 한 명은 불에 타 죽고 한 명은 칼에 찔러 죽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즉 모모이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맨발로 나오게 된 것인데, 네 번째,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인 사카이는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죠. 다섯 번째, 불을 태운 기름은 등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승용차 주변에 등유를 담을 만한 용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여섯 번째, 사카이와 모모이 이 두 사람의 폐에서는 연기가 담배 한 개피 분량만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며 죽은 후 또는 죽기 직전에 불에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장을 한 것일까요? 일곱 번째, 불에 탄 차는 모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차의 열쇠는 차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럼 누군가가 사카이를 죽인 후에 사카이의 시신을 차 안에 넣고 여분의 키로 밖에서 차 문을 다 잠갔다는 것일까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후 사카이의 어머니는 방을 정리하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은 사건 당일 찍혔으며 사진 속 둘은 다정한 모습이었다는 것,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카이 히로키는 취미로 밴드부 활동을 했어요. 사건 당일 차량이 불에 타기 불과 30분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브에 초대했다는 점. 이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족들은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 방향을 동반 자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과연 자살하기 30분 전 누가 친구에게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칼과 등유의 구입 경로는 구매 경로가 불확실하여 사카이나 모모이가 아닌 제3자가 준비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지인들은 이 두 연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모모이의 동정업계 AV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AV 업계에서 경력이 꽤 있는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 타살입니다. 업계 관계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사카이 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고 모모이 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에 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AV 세계에서 어두운 면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AV 업계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작가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모이 노조미는 1980년 9월 23일생입니다. 나가노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를 이사를 합니다. 그녀의 꿈은 영양사였어요.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학교에 다니던 중 신주쿠역에서 AV 관계자에게 스카우트가 돼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약 200여 작품에 출연을 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에 3작품을 촬영한 것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그녀가 사카이 히로키와 사귀기 시작하며 AV 배우를 은퇴하려 했고 사건 발생 직전 촬영을 거부하게 되며 업계 관계자들과 다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사람들 중 한 명이 범인인 것일까요? 사카이 주변에도 의심되는 인물은 있었습니다.
사카이는 어느 날 아파트 이웃인 남성 A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A와 다단계 사업의 본사는 잠적하게 됩니다. A는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가 과거 사카이가 개인 목적으로 80만 엔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이 이웃인 A는 15년 동안 자취를 감추다 2010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당시 풍속점에 간 것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알리바이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카이의 유족에 따르면 서랍에 있던 사진 필름이 사라졌고 누군가 집에 침입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누군가 집 샤시에 들꽃을 2번이나 놓고 간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은 이 사건을 결국은 동반자살로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사카이 히로키의 유족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 또한 발생을 합니다. 이때 유족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 지급을 요구했고 나가노 지방법원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타살을 인정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루머가 있었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았어요. 장기인 위지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 AV 관계자가 한 말이 맞을 것 같아. AV 배우도 은퇴하려고 그러고 200여 작품이나 출연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촬영 거부하고 관계자랑 싸우고 그랬으니까 이거 아마 저 AV 쪽은 그 야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입이 돼 있대요. 근데 죽인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남자는 불태워 죽여버리고 여자는 칼로 찔러갖고 아이고야, 이거는 100% 야쿠자가 벌인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잔나게 잔인하네. 그 AV 배우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저 일본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이 야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말을 안 듣거나 이제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AV 배우들 팔이나 뭐 이런 쪽 보면은 칼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무릎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은 칼자국이 많이 남아 있다고. 요즘도 그래. 그러니까 문신도 시켜버리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 남자분한테 궁금한 것은 왜 AV 배우랑 사귀었을까요? 어째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좋으니까 사귀었지 씨발아. 그래요? 자, 봅시다. 다음 마지막 한번 볼게요. 예. 좀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요, 랄피씨? 마지막으로 야무지게 해볼 만한 거. 애매합니다, 다들. 다 애매합니까? 네. 아쉽네. 우주는 없죠? 우주는 저 위에 있습니다. 다중우주론 다중우주론 요거 한번 볼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거. 이거 너무 가독성 족같거나 막 과학적인 얘기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안 할게요. 자, 우주 갑니다. 자, 스티븐 호킹의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미스터리 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우주를 말하다. 우주의 미스터리. 스티븐 호킹은 공기 방울 안에 우리 우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기방울 안에 우리 우주가 있다. 이 공기방울 주위엔 다른 공기방울들이 있고
그 안엔 또 다른 우주가 담겨 있다고. 어쩌면 다중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주는 그 중 하나라고. 7년 전 우주를 보라고? 좀 볼게요. 그래도 좀만 봐봐. 나 궁금해. 나 이거 좀 궁금하네. 다중우주.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공기방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죠. 수많은 소형 공기방울들이 탄생하고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소형 공기방울 중 일부는 다시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크기로 성장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는 살아남은 많은 공기방울 중에 하나라고. 뭐 개소리야. 우주가 공기방울이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가 어떻게 공기방울이라고 할 수 있지? 수백만 개의 공기방울 중 어딘가에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이거 놀라운 생각이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지닌 다중우주에 살고 있다면 이웃을 만나러 갈 수도 있을까요?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그 얘기 아니에요? 맨 인 블랙 마지막 엔딩에 나왔던 이 장면. 여기 나오네. 맨 인 블랙 마지막 장면. Hey Jay. Zed called. The High Consulate from Salaxium 9 wants floor seats for the next Bulls game. Alright, let's put in a call to Dennis Rodman. He's from that planet. 나온다. 자, 볼게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엔딩 장면이야. 맨 인 블랙 마지막 장면. 여기서 이제 줌아웃이 되면서 우리 지구가 나오고, 이 우리 지구가 또 다른 이제 천왕성, 목성, 금성, 해왕성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가 나와. 한마디로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때요?